제가 우리 존경하는 친구인 우리 권한일 회장과 이런 톡 콘서트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만 본인에게는 절대로 미리 질문을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이 아니고 준비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질문을 드려서 조금은 당황하게도 만들고 조금은 머뭇거리게도 만들어야지 청중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개발자로 삼성전자에 입사하신 공학 박사께서 경영인으로 전환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무슨 경연이 됐다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었고요. 그때가 40대 중반인데 회의를 하다가 뭐 그때 97년에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연말에는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인데 회의하다가 좀 뭐 개발 메모리 하다가 그 연초에 당신 머리가 좀 유연하니까 비메모리도 한번 해봐야지. 그 꼬드김에 넘어서 그렇지 내가 유연하긴 할 거야 그러면서 갔다가 갑자기 반년쯤에 회의하다가 적자 사업 야 권사무 그 당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무슨 프로그래미스트인 게 아니라 진짜 우연하게 됐는데 상사가 그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싫어요 이럴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게 경영인이고요. 제가 뭐 처음부터 난 경영자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가면 연구소는 내가 PhD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삼성 반도체 가서 연구소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고생은 엄청나게 했지만 사실은 저 뭐 경영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오 박사랑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혀 사전 준비 없이 적자 사업 부문을 맡게 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옛날에 상사가 이렇게 하는 것만 하고 목표가 뚜렷하는데 이거는 적자가 사업이 되니까요.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거기 있으면 자기도 피해를 입거나 다 피하거든요. 근데 적자 사업인데 1년 지나면 이게 퇴출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적자 그때 IMF 났으니까 이제 문 닫을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 그 당시에 제 부하들이 이제 다 모으니까 50명쯤 됐는데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분야 경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내가 또 그걸 도대체 뭐에 쓰는 거냐 물어볼 정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 헤드가 됐으니까 답답한데 저도 뭐 살아야 되니까 진짜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메모리를 제가 팀장했을 적에 메모리를 만들면 파는 제품인데 비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수주산업하고 비슷하거든요. 수주산업이라는 거는 상대편을 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람을 이제 설득하는 기술부터 닦아서 한 1년 동안 제가 진짜 문전박대 받으면서 그때 딱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인생에서 깨달은 게 경영에서 중요하지만 모든 나의 행동의 시작은 상대편의 생각부터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개발할까 했는데 그게 다행히 1년 후부터 히트를 쳐서 대형 적자 사업부가 2년 후는 비메모리 사업에서 최고 이익을 내는 사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약간의 제가 보기엔 럭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부하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도 있어서 그때 한 가지 깨우친 거는 진짜 역지사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하를 다루는 방법, 상사를 모시는 방법,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을 체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책에서 뭐 남을 피해라 고객했는데 실전으로 뛰어본 거하고 책에서 본 거하고는 역시 달라서 모든 게 설득하는 방법. 그 위에 농담을 좀 한다면
집에 가서 그러면 마누라를 어떻게 꼬셔야지 내가 편하게 살까 뭐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진짜 역지사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은 범용이기 때문에 수요가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든 커피숍이든 일감을 만들어야 일이 생기는 건데 지금 비메모리 적자 사업부문을 만났기 때문에 일감을 따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팔려고 가면 문전에서부터 박대를 당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일감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할까 꼬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서 결국은 적자 사업 부문을 흑자로 반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런데요, 적자 사업 부문을 흑자로 반전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적자 사업 부문을 또 맡게 돼가지고 그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적자 사업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같이 뭐 직급이 낮을 때 적자 사업하면 대부분은 사실은 저 안 합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적자 사업 한다 그러면 다 안 한다고 도망가거든요. 저는 그 분야의 엑스퍼트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 하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키면 더 안 될까 봐 하는데 제 어쩌면 이 아까 말한 이 호기심 혹은 그 유혹의 귀가 너무 약한지 너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적자 사업부를 아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가 8번 해봤습니다. 8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요.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이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고생은 되는데 왜 재미있느냐. 제일 좋아하는 건 저를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자 사업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뭐 다 한 마씩 코멘트를 하는데 적자 사업부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가 다 그릴게. 그런데 그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과정이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비슷해요. 딱 풀고 나면 그 짜릿함. 근데 이 적자 사업부가 또 이게 다 다르거든요. 유형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하면서 저도 어쩌면 제가 뭐 경영학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요. MBA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영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터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어떤 경영학 교수님들이나 우리 선배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경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상사들이 앉혀놓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이런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제 부하들도 제가 뭐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앉아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논리와 너의 논리를 한번 겨뤄봐서 좋은 거를 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어쩌면 속된 말로 경영 실력이 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내려온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사실은 자기 부하를 위해서 저한테 경영 매뉴얼을 좀 써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삼성에서 특이한 스타일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모아 쓴 게 사실은 첫 번째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적자 사업 부문이 아닌 부문의 부문장이 된 게 사장 됐을 때 처음이라 그럽니다. 사장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대표이사 됐을 때. 저는 발령을 주로 그래서 연초에 받기보다는 중간에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적자 사업하면 네가 와서 맡아서 이랬는데 제가 좀 거부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맡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사람이 볼 땐 고생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숙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 공부 시간인데
교과서 경영학이 아니고 실전 경영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적자 사업 부문을 흑자로 반전하는 역할을 이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몇 마디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반전 전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자 사업을 맡으면 사람들이 되게 그냥 열심히 해요. 막 그냥 야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하는 거가 이제 뭐 나중에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중요시하는 건 상황이거든요. 자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건가. 이게 어떤 거는 안 팔릴 것 같으면 저는 버리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다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러다 보면 전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상황 판단을 해서 이놈은 살릴 놈, 죽일 놈, 아니면 이거는 뭐 이런 조직을 더 키울 거. 그걸 먼저 딱 조직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제가 또 그리고 흑자를 대개 반년이나 1년 만이면 다 턴어라운드 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매직이냐? 매직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적자 사업의 공통점은요.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농담을 하듯이 그 식당에 메뉴판 두꺼운 데 가면은 부실식품 없습니다. 왜냐하면 찌끔찌끔하니까. 또 농담으로 우리 부하 들어갈 때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산다. 한 권 안 띄고 맨날 책 사면 챕터 1만 띄고 또 다른 책 사고 그런다. 하나라도 되자. 저는 하는 거가 우선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마 그런 것들은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하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걸 안 해주고 모든 걸 다 야 이것도 잘해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 가면 애들이 너 임마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체육, 음악 다 잘해야 된다. 그럼 가출한다 그럽니다. 하나만 야, 너 국어만 잘해라.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공이 자기가 임프루먼트가 딱 보이면요. 그다음부터 자가 발전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깡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닭을 정리하는 매출액이 준다는 아주 협박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회장께서 그걸 살리라고 갔는데 매출 준다고 그러면 겁이 나니까 다들 거기서 항복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럼 1년은 어떻게 막 그냥 뭐 온갖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년 차에 어떤 거는 프로젝트의 3분의 2 최소한 반 이상은 줄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것만 딱 정해주는 거죠. 수학만 하자, 영어만 하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제가 청와대 1호 비서관으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할 거를 선택하는 거가 두 번째고 버릴 거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책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해 보이죠. 너 오늘부터 무슨 일 할래? 승진했을 적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10분 내에 저희가 할 일을 다 써냅니다. 난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되면 이렇게. 그럼 앞으로 너 지금부터 버려야 될 건 모릅니다. 전혀 못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습을 해야 될 거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을 버릴까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승진하기 시작하니까 전무가 됐을 때 상무인을 더하다가 또 전무일하고 부사장이면요. 사장이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구시대 유물같이 일하는 거죠. 옛날에는 빨리 모든 걸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자꾸 뭐가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사장님들을 보면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일하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퇴임하시면 다 아프세요. 그런 거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일을 한 거지 남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제 부하들 중에 그런 거 있으면 너 집에 가서 청소하냐고 물어봐요. 밥하냐 물어보면 안 한대요.
그럼 그런 거면 집에 가서 너도 밥도 해야지 왜 집에 가서는 안 하면서 회사 와서는 쓸데없는 일 다 하냐. 그래서 제가 봐서 지위가 높아졌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우선 몸을 가볍게 해놓고 할 일을 찾아야지 그걸 무겁게 놓고 찾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역순으로 하고 있어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뛰어야죠. 네,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직접 뭐 크건 작건 기업을 경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기업을 코치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에피타이저 부문에서 공부한 내용은 권 회장님께서 적자 사업 부문을 반전시키는 첫 번째 원동력은 버릴 거를 먼저 버리고 지킬 거를 줄여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박승주 이사장께서 권오현 회장이 오시도록 모셨는데 저보고 무슨 제목으로 오늘 경영학 수업을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 정한 제목이 격변하는 경영 환경 속의 초격차 전략이다. 왜냐하면 초격차라는 이름을 우리가 권 회장 모셨으니까 또 트레이드 마크니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격차가 그냥 뭐 1등부터 3등 이런 격차가 아니고 대학생과 중학생 클래스가 다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래서 격자가 보시면 간격 격자가 아니고 자격 격자라는 걸 아마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표지에 한자로 써 있는데 그게 간격 격자가 아니고 자격 격자예요. 클래스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영학 수업의 제목은 격변하는 경영 환경 속의 초격차 전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초격차 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4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리더, 두 번째가 조직, 세 번째가 전략, 그리고 네 번째가 인재. 이렇게 4챕터로 나눠 가지고 책을 쓰셨거든요.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리더의 유형에 관해서 재밌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리더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우선은 리더가 똑똑하냐? 게으르냐? 똑똑하냐? 멍청하냐?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그러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를 똑부라고 하고 똑똑하지만 게으른 리더를 똑개라고 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를 멍부라고 하고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을 멍개라고 4가지 유형을 정해놓고 권 회장님이 뭐를 제일 훌륭한 리더라고 정하셨을 것 같습니까? 똑개라고 정했거든요. 똑똑하지만 게으른 리더라. 설마 회장님이 진짜 게으른다는 뜻은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럼 너도 되는 거야 뭐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좀 아까 그 책을 끄면서 요새 약간 거기다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몸을 게으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거 가기 전에 이제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PC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PU겠죠. CPU 일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숨어서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일하는 건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일하는 거를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르면은 육체적으로 게으르서 자기의 몸을 튼튼히 하고 생각할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 많은 리더들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그게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남의 거를 카피하던 시절에는 시간이 실력입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면 점수 좀 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몸으로 열심히 떼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를 키울 수 있는 영역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리더가 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고견 최근 꽤 오래전에 썼지만 아직도 유효한 거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생각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정체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신입사원이 이런 거 합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한 똑개는 저는 몸을 피곤하지 말고 몸 피곤한 건 일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을 부지런하게 하는 게나 지금 몸을 부지런하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몸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야지 무슨 저 생각할 게 없거든요. 저는 뭐 일찍 퇴근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회의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상사가 그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 그 회사의 발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뭐 장담까지는 하지만 거기에 베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4가지 유형 말씀드린 중에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답을 하시겠지만 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느냐, 왜 똑개가 최고라고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똑똑하다는 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는 말을 할 때 그 내용은 몸과 마음을 구별하자는 겁니다. 정신은, 브레인은 똑똑하지만 몸이 회사의 직원들하고 계속 야근하고 주말에 근무하고 이러느라고 피곤하면 구성원의 생존을 조직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가 어떻게 브레인을 쓸 수 있느냐를 컴퓨터의 CPU로 비유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CPU가 움직이는 걸 아무도 안 보지만 리더는 구성원이 저 사람이 퇴근 시간 후에 뭐 하는지 아무도 안 보지만 그러나 권오열 회장님의 말씀은 구성원들과 함께 부지런한 척하고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뇌를 남이 보기에는 게으르게 보이지만 부지런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을 하는데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이니까 혹시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야 리더는 게을러야 된다더라 이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많은 질문 받는 게 세상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처지가 됐는데 그럼 왜 어려워졌을까?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많은 어떤 분들은 옛날 우리 때보다 젊은 층이 놀기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높은 분들 경영의 CEO들이 통찰력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질문 받는 거가 또 왜 통찰력을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뭐든지 숏컷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통찰력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통찰력은 미래의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뭐 고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일을 잘해도 앞에 걸 생각할 수 있는 미래는 누가 전대로 해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건 진짜 우리 만든 창업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거의 대부분의 뭐 100%의 인더스트리는 외국 거를 카피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인더스트리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반도체도 일본, 미국을 거쳐서 우리가 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목표는 다 이런 건 해야만 되겠네. 성공 케이스가 있던 거를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정도지. 그런 게 돼? 이런 걸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카피할 시대가 지났거든요. 통찰력을 켜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높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바꿔서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통찰력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을 가져서 자기가 시간을 가져서 여유를 갖고 가면서 외부 출장 나가서 새로운 인더스트리도 보면서 이거 앞으로는 이런 웨이브가 오겠구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사장님들이 아까 말한 대로 밤늦게까지 일한다.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을까 없을까는요. 그분이 회사에 있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반비례하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부하 직원들하고 그 지지고 볶고 현재 일에 시간을 썼는데 통찰력이 생길 기회가 없죠. 네.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시간을 내서 좀 그런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생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여기 경영자가 계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재미로 우리 권 회장님이 사장이 되셨을 때 대졸 신입사원을 비서로 뽑았는데 몇 년 후에 대졸 신입사원이 비서하면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권 회장님보다 먼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비서가 사장님을 모시다 보니까 6시에 칼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공부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경영학 석사도 아니고 박사과정까지를 마쳤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6시 칼퇴근해가지고 되느냐? 삼성맨답지 않죠. 그러면은 칼퇴근하고 나서 뭐 했냐? 오늘 여러분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했다 이거죠. 저녁 6시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지혜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똑개라고 했다. 정정을 부연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직, 크건 작건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근데 조직에서 우리 권 회장께서 제일 강조하신 게 사일로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일로는 곡물 저장 창고잖아요. 그 왜 경영의 곡물 저장 창고인 사일로를 들어서 사일로를 경계하라. 무슨 뜻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창업자 이외에는요. 백그라운드가 영업으로 들어갔으면 평생 영업으로 끝나고요. 대부분이. 개발자로 들어가면 개발자로 끝납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했는데 우연한 기회의 경영으로 또 공장에 들어가신 분은 평생 공장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사장을 맡고 보니까 그 전에도 느꼈죠. 그 전에 뭐 사장 전에는 뭐 같은 동급인데 내가 뭐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일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부분의 왕이 됩니다. 개발의 왕, 개발 부분의 왕, 제조 부분의 왕, 영업 부분의 왕끼리는 잘 협상이 안 되잖아요. 보통 부하들이 하고 나면 야 그게 돼 그런 거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쭉 보니까 아마 여러분 계시겠지만 사장이 됐을 때 시간에 우리나라 사장님들의 시간을 배분을 딱 보면은 물론 외부의 커스터머를 만나든가 뭐 빼놓고 내부로 딱 국한시켜 보면은 아마 회의 시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이 뭐에 쓰냐면 뭐게 회의일지 모르지만 부서 간의 갈등이에요. 갈등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을 맥시마이즈, 이익이라기보다 자기 부서가 사람이 뭐 편의상 우리도 그렇게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이익주의라는 게 부처별 이익주의가 많이 생겨 똑같은 얘기예요. 자, 내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갈등 조정에 쓰고 있더라고요. 다 협력을 안 하더라고요. 나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그래서 이제 불러서 왜 싸우냐 물어보면 다 자기가 보는 뷰가 다른 거예요. 저는 너무 편하게 씻다. 내가 해주면 이게 더 좋은데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왕을 바꿔보지. 그래서 한 번을 딱 바꾸니까 가보면 거기도 어렵군요. 여기 보신 남자분들 계시지만 집에 가면 와이프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는 와이프는 집에서 노는 줄 알거든요. 회사 와서 맨날 상사한테 야단만 맞다 보니까.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조직이 잘 운영되려고 그러면 섹셔널리즘이 없어야 되거든요. 모든 조직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상사가 자기가 생각할 룸이 생기고 일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조직에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일종의 제거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를 없애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중재를 시키면요. 일주일은 가요. 일주일에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저는 3년마다 주요 보직 인사들 3년이나 4년마다 로테이션 시켰습니다. 랜덤으로. 넌 다음에 어디 간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해요. 그래야지 나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러 부서랑 항상 협력을 해야겠다. 협력 안 해? 그럼 너 가. 이렇게 되니까 미리 잘해서 제가 예를 들면서 갈등 조정에 쓴 시간이 100이었으면 그런 수법을 쓰고 난 다음에 갈등 조정에 쓰는 갈등이 일어나면 그때는 두 사람이 진짜 이게 어느 게 좋은 게 뭘까 그런 것만 오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고 갈등 시간을 쓰는 이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큰 조직은 아니고 많은 제가 벤처 만나면 이런 말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 책임자가. 근데 그거를 뭐 순간적으로 그러지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를 아마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까? 뭐 평생 공장하던 사람을 뭘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공장장 되기 전에 미리 트레이닝을 좀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일로를 부서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그러면은 대개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우리는 괜찮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마케팅에서 세일즈에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안 팔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 쉽고 또 반대죠. 또 그쪽에서는 물건만 제대로 만들어줘 봐라 우리가 못 파느냐. 그래서 개발 부서의 장과 마케팅 부서의 장을 맞교환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가 마케팅 부서의 장을 하던 사람이 개발 부서에 가면 야 내가 마케팅 할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했다면 그거를 반영하려고 노력할 거고 또 개발 부서의 장은 마케팅 가서 보니까 개발할 때부터 수요자가 원하는 쪽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인데 제일 큰 장점은 뭐냐? 제가 책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책에 나온 거예요. 장으로 갔지만 이제 왕 노릇을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초보자니까. 지금 마케팅만 했지 개발은 안 해봤으니까 자기 부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청하게 만든다. 그 전에는 내가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 알아. 이렇게 되니까 아랫사람들의 지혜를 들을 생각은 안 하다가 이제 본인이 가장 초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입을 한 사람으로 보면 전입 신참이잖아요.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일단 일단락 짚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뭐 기업의 2세들 멘토링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하나 이제 뭐 얘기하다 코멘트 나온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서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 중 어쩌면 상당 부분 차지한 거가 그 조직의 장, 회사는 CEO의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사장들이 주로 하는 거가 부분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영업팀 가서는 이렇게, 개발팀 가서는 이렇게, 공장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팀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으면 컨플릭트가 지금 나기 시작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이 사실은 뭐 의도적이지 않게 컨플릭트를 유도한다. 생산 너 많이 해. 영업 많이 팔아야지. 개발 빨리 해야지. 한마디도 틀린 말은 없지만
개발을 빨리 얘기해서 자기가 많이 팔린 거를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퍼포먼스는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될 일은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프라이어리티는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아들한테 너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다 맞죠 한마디. 그러니까 애가 난 못해. 그러고 가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해 프라이어리티를 먹어줘야 됩니다.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는요. 기업에서는 최소한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개입니다.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넘버링을 1, 2, 3, 4, 5 이렇게 매기는 거지 프로젝트를 공동 1위 연애 대상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넘버 1, 2, 3 오면은 원을 무조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대장이 적어줘야 되는데 그걸 정해주지 않으면 부서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리더들이나 경영자들이 부분 최적화는 잘하지만 전체 최적화를 잘 못한다는 게 제 코멘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CEO가 됐건 한 부문의 장이 됐건 자기 부문에서의 최적화가 반드시 회사 전체의 조직 전체의 최적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 부문에서의 최적화도 물론 중점을 둬야 되지만 이게 과연 다른 부서하고 다 합했을 때도 이게 과연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직에 관한 얘기 끝내고 다음으로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에서 제가 읽으면서 제일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전략에서요. 전략.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내 테스형에서는 내가 배웠지만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제가 이제 그 어떤 사업이나 이거 보게 되면 상황 파악이거든요. 뭐 외부 상황이 있고 내부 상황이 있고 내부에 내가 무슨 자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가 경쟁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내가 알아야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나는 이 실력 수학을 못하니까 그럼 난 영어로 띄워보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이 수학이 중요하대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내부 외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저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기업을 하거나 뭘 하든 거나 경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뭐 산속에서 돛 닦으면 되는데 나의 경쟁사보다 저는 뭘 했냐면 지는 게임은 내 절대로 안 한다. 지는 게임은 경쟁하면 이겨야지. 왜냐하면 내 조직원도 살리고 회사도 키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남이 안 하는 거 들어서 대성공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거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이게 하면은 그 시장이 내가 선점하고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걸 찾습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그거 지금 시장도 저금리인데요. 그래서 농담을 하는 게 뭐냐면요. 야, 네가 아무리 해도 올림픽 나갈 적에 참여 선수가 적은데 나가면 3명만 나와도 동메달 받으면 메달권 아니냐. 뭐 꼴찌지 메달권인데 아무리 네가 뭐 나가서 4등 해봐야 메달 못 받는 건 아무도 안 와준다. 그러니까 이 빈틈을 잘 찾아서 아무도 없을 때 동메달을 따면 몇 년 지나면 그렇게 사람이 뭐 3명 나와서 3명 중에서 동메달을 딱 그런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없는 부서를 찾자. 좀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나를 알면은 내가 어디서 이길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근데 내가 모르면 자꾸 남이 하는 걸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아프시 별로 없겠죠. 네. 우리나라의 큰 결점이라고 말해주는 게 누가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했다. 그러면은 온 동네가 다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같이 망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의 본질에 맞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내가 하는 사업의 본질에 맞는 전략을 짜려면 맨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나 자신의 장점은 뭔지, 지금 현재 처한 비즈니스 환경은 뭔지, 이런 거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읽은 초격차 전략의 이 전략에서, 초격차에서 전략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뭐 축구 만약에 스포츠 단체 감독이라고 그러면요, 우리 구성을 봤더니 이제 감독을 부임을 했어요. 다분 선수가 수비수가 잘할 것 같아. 그럼 수비 전략을 쳐야지. 나는 본래 감독이 공격적인 골이야. 공격하다 보면 맨날 아마 퇴출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빌드업은 가능하지만 있는 상황에서 수비 선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비 전략을 쳐서 뭐 우승은 못해도 그래도 퇴출은 면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하고 야 수비 쪽팔리게 어떻게 수비만 하냐, 공격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망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전략과 인재가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대기업에서 보면요, 부서장들이 뭐를 불평을 하냐면 내 부서에는 왜 이류 인재만 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소기업 경영에는요, 우리 회사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고 많이 하실 겁니다. 회장님의 인재 활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진짜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리 부하 직원들, 임원들, 부사장 뭐 전부 다 해서 인사 카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은 알게 돼요. 우리 삼성 사장은 발표되면 학력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는데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다못해 10명이 된다 그러면 자기 만족도보다는 떨어질지 말지만 우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내 모임에 갔더니 어떤 중견기업 회장님이 자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찾거나 그 사람을 키워야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 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100명인데 한 명도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럴 리가 없죠. 이 세상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똑똑한 거나 유능한 거에 어떤 자기의 데피니션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우리가 많은 부분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혹은 아까 말한 대로 학벌과는 스펙을 보는 거,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사람을 못 키워서 저는 사실은 인터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회의를 저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일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어프로치라면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리스크가 있을 텐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답변을 계속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높아지면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생겨요. 저는 지금의 그냥 옛날같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옛날 우리 산업화 시대에 초창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그냥 열심히 해서 일 열심히 하고 사고 안 치고 성실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 기본은 되지만 현대 시대는 그것만 갖고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발굴하는 거를 저는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앉아서 인터뷰라기보다 그냥 일하면서, 회의에서는 안 해요. 회의에서는 갖고 온 자료를 읽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포텐셜을 알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계속하면서 저도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나도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상사들이 던진 질문은 야, 그건 언제까지 할 거야? 매출 얼마 할 거야? 그런 식의 단답형 질문하니까 그런 거를 답변하는 사람 잘하고, 옛날에 아마 여기도 우리 상사 모셨던 분도 알 텐데요. 그 수첩이 깨알 같은 난수표 같은 거 갖고 다닙니다. 그 뭐, 야, 재작년에 우리 매출 얼마지? 뭐 28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 거 야, 저놈 똑똑하네. 똑똑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똑똑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를 발굴해야 돼요. 나 혼자 10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말 없지만 100명 됐습니다. 근데 사람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부서에, 내 회사에 이미 잘 다듬어진 보석 같은 인재만 찾으면 흔치 않을 겁니다. 세상은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훌륭한 보석 디자이너는 원석에 대해서 불평하는 시간에 원석을 잘 관찰해서 이게 내가 남들이 탐낼 수 있는 보석으로 디자인해서 보석 가공사한테 가공을 해야지 남들이 탐내는 보석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달고 있는 게 이게 보석이에요. 그냥 브로치 단 게 아니고. 훌륭한 보석 가공사처럼 어떤 인재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원석을 잘 다듬어서 이 다음 인사 때는 나무 부서에서 탐내는 보석 같은 인재로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리더십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멘티 가운데는 중견기업의 창업주도 있고 2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자 가운데 예를 들면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창업주로서는 2세에게 만약에 기업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뭘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어드바이스 해 주시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이렇게 가업이 승계되는 식으로 가업이 유지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기업이든지 미국이 잘 나가도 이제 그게 뭐 창업자가 없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쇠퇴하는데 그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의 그런 어떤 필로소피나 이런 걸 전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승계를 시킨단 말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창업하신 분들은 제가 보면 관찰하는 건 되게 보면은 창업자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규모의 상관없이 존경합니다. 왜? 그 불굴의 의지. 그 다음에 안 된 하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해봐야지. 그런 도전. 굉장히 전 리스펙트합니다. 근데 그 2세, 3세 내려가면요. 그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은 차려진 밥상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 만들어준 데 올라갔기 때문에. 제일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걱정이보다 제가 2세, 특히 2세들이나 3세들 가업 후계자들 첫 번째로 만나는 첫 번째 질문은 너 회장님 이외에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제가 만난 수많은 2세들 중에 3세들 중에 예스 대답한 사람은 단 제로입니다. 왜? 그 양반들은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이라도 아무도 피드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못 보면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직인 올라가죠.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의 큰 문제점은 나중에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피드백을 못 받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조한규 총장님이 생물을 전공하셨지만 생명체가 피드백 루프가 차단되는 순간에 그 생물은 죽는 겁니다. 사장도 피드백을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세들한테 회장님의 피드백만 주시지 마시고 다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피드백이죠. 아부하는 피드백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풀어주세요. 내가 보기엔 2세들 회장님들이요. 2세들을 보면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다른 사람 만날 것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해요. 그건 내가 말하는 앞으로는 통찰력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규 사업도 좀 시켜서 실수하더라도 좀 용납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제가 농담으로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서 맨날 가두리에 있는 광어만 보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광어인 줄 알아요. 광어도 아니에요. 저 참치도 있고 상어도 있고 멸치도 있던 걸 알아야지 제대로 사는 건데 가두리 양식장에 너무 가두시 마시자 그러는데 불안하신가 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진짜 키우고 싶으면
회장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건 뭐 맘대로 하는 얘기 아니라 회장님 방법대로 안 하더라도 훨씬 더 클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내 대성공 모델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과거의 패스트 팔로우의 성공 모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낄 거 없는 데를 자꾸 그런 식이다 보니까 자꾸 일 열심히 하자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회장님들이면 자식도 좀 풀어주시고요. 피드백 받을 룹도 해주시고 조금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반성할 기회, 생각할 기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주시면 지금 하시는 아마 가업도 훨씬 더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격변하는 경영 환경 속 초격차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 메인 디시는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디저트 시간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살다 간 플라톤의 제자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연히 성공한 전문 경연이시면서 동시에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 못지않게 가정 경영에도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철학을 디저트로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론은 우리 오 박사가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기 회사에 있을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집이 뭐 몇 빼놓고는 다 뭐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가난한 수준에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주만 해결해주면 엄청나게 좋은 아버지죠. 어머니도 불만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로 내가 의식주 해결했으니까 나 좋은 아버지다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 꼰대네.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건 아까 말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잡음이 들어오는 제 생각이면 잡음이 들어온 노이즈를 잡음이란 걸 없애야 된다. 잡음이란 게 뭐냐면 잡생각이죠. 집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회사로 끌고 옵니다. 아마 여러분 부하들 중에 자기 시간의 10% 20%는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하고 뭐 투자의 문제로 20, 30%를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 쓰니까 여러분이 볼 수는 없겠지만 회사에 전념하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그런데 로스가 생기면 본체도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회사도 잘 되는 거고 사회도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가 뭐냐면 뭐 누가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거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뭐 말로 다 친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배우자하고 거의 매일 조금씩 더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생각도 하고 이런 가정에서 가정이 화목해서 해야지 되는데 친구나 다른 것들은요. 친구 때 문제가 있어 고민이 있다? 당분간 안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가정이라는 거는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제가 재밌는 한 번 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그래서 뭐 워라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왁스막토막 했는데 저는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임원 중에서. 왜 늦냐? 그것도 한두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반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레코드를 보고 불러서 물어보거든요. 제가 옵션을 줍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 1번 능력이 없어서 시간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2번
이렇게 하면 사장한테 잘 보여서 뭔가 있지 않을까. 3번, 가정에 문제가 있어 집에 가기가 싫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퇴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세대는 우리 산업화 시대, 빈국인 시대랑 달라졌습니다. 가정이 편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회사 일도 잘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감사합니다. 2500년 전에 살다간 공자님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초나라에 섭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로 정치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날만 새우면 백성들이 옆에 나라로 가버려요. 그래서 공자님을 모시고 쪽집게 과외를 들었습니다. 공자님, 백성들이 자꾸 도망가는데 제가 천리장성이라도 좀 쏴버릴까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 근자열 원자래라고. 천리장성 쌓을 정도의 노력이면 너한테 가까이 있는 네 백성을 기쁘게 정치를 하면 옆에 나라 백성이 찾아올 거 아니냐. 뭐하러 천리장성 쌓냐. 그게 오늘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기쁘게 사는 게 결국은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공자님의 답이 있어요.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님에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 경공 문정어 공자. 공자님의 말씀이 너무 간단한데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수업료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제 나라의 경공한테.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은 모자를 하나만 쓰고 다닙니다. 절대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회장이지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버지죠. 집에 가서는 남편과 아버지 모자를 써야 되고 회사에 가서 회장 모자를 쓰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설렁탕집에 가서 10,000원짜리 설렁탕을 먹으면 회장이 아니고 식당의 고객이죠. 식당에 가서도 회장 대접 받으려면 20,000원 내든지 10,000원짜리 설렁탕을.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모자를 바꿔 쓰는 게 기본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아니냐 하는 것으로 오늘 경영의 구루 권오현 회장님을 모신 격변하는 경영 환경 속 조격차 전략 경영학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